세상에 없던 나만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성공하는 또라이들의 시대. 알렉사 클레이.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명문대 중 하나인 브라운 대학교에서 과학사와 국제개발학을 복수 전공했으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MIT 미래금융연구팀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전 세계 지식인 및 기업인들과의 두터운 인맥을 바탕으로 여러 비영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글로벌 단체 아쇼카에서 수석 디렉터로도 일했다. G20 재무장관 모임의 재무 관련 컨설턴트를 역임했다. 키라 마야 필립스. 이스라엘 최고 명문대 중 하나인 ITC 헤르칠리아 대학교에서 외교학과 국제분쟁 해결을 전공했으며 런던 정경대에서 국제정치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4대 일간지 중 하나인 가디언에서 환경 전문 기자로 일한 바 있다. 이후 런던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영연구소 서스테이너빌러티의 수석 컨설턴트로 일하며 바클리스, 나이키 같은 세계적인 회사는 물론 기술 스타트업 회사나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회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현재는 시스템 변화와 혁신에 관한 네트워크 기반의 컨설팅 업체 포인트 피플을 설립하고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 인터뷰. 키라 마야 필립스. 이제 위대한 기업에게 배우는 성공은 지겹지 않나요? 드웨인 잭슨은 영국 마약 밀매업자였다. 마약의 일종인 엑스터시를 밀수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교도소에 수감됐다. 런던 동쪽에 있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15살에 퇴학을 당했던 그는 흔히 볼 수 있는 사회 부적응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보통 재소자들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 멀뚱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교도소에서는 컴퓨터를 쓸 수 없었다. 그래서 교도소 밖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가장 필요한 자원이 없었지만 방법을 찾은 셈이다. 잭슨은 교도소에서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출소 후 프리랜스 웹 개발자로 일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영수증을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었다. 그는 각종 거래를 정리해주는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결국 2006년에는 캐시플로라는 회사를 차렸고 매달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작은 기업들에 팔았다. 현재 2,0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그가 개발한 제품을 쓰고 있다. 드웨인 잭슨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만든 이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작은 혁신은 컴퓨터가 없는 상태에서 코딩을 배울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두가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의 혁신을 배우려고 한다. 그러나 런던에서 만난 또라이들의 시대의 저자 키라 마야 필립스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제 위대한 기업에게 배우는 혁신은 지겹지 않나요? 런던 북부 벨사이즈 파크 인근의 카페에서 만난 그는 이렇게 반문했다. 리더십, 창조, 기업가 정신 등 혁신과 관련된 단어들에 너무 익숙해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는 해적, 해커, 갱단, 거리 예술가, 사회운동가 등 비주류 경제권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주목했다. 필립스는 별로 가진 것도 아는 것도 없는 이들이 기존에 생각조차 못했던 방법으로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며 혁신은 위대한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필립스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서 활동하던 프리랜스 저널리스트다. 세계 곳곳에 숨어 있는 혁신가들을 직접 취재해야 하는데 비용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인터넷에 아이디어를 올리고 공개 모금을 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시도했다. 300명가량이 후원자로 참여해 3천만 원의 취재비가 모였다. 그는 책에서 비주류 혁신가들의 핵심적인 속성 중 하나로 허스를 언급했는데 이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이든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 책의 내용을 증명한 셈이다. 책은 큰 인기를 모았고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 블로그에 리더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필립스는 전통적인 규범을 불편하게 느끼거나 대다수와 다른 생각을 갖는 비주류적 기질은 누구에게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를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질문. 비주류 경제권에서 혁신을 배운다는 생각이 정말 독특합니다. 문득 성공한 기업이나 기업가로부터 혁신을 배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거리감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을 할 수 있다면 보통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와 같이 책을 쓴 알렉사 클레이도 이에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질문. 그래도 해커나 해적 전과자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생각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절대로 그들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도덕적 행동을 미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꼭 써주세요. 질문. 성공한 창업자와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들은 창업자들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열정과 도전을 통해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둘을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기존 체제에 반대하고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죠. 게다가 순탄치 않은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격을 받아도 잘 회복합니다. 자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계선까지 밀어붙이고 시스템에 도전합니다. 물론 이런 특성이 창업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둘이 합쳐지면 그 결과는 폭발적일 것입니다. 질문. 예를 들자면요? 이런 종류의 DNA를 소유한 인물이 애플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와 영국 버진그룹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천하무적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애플에서 잘린 후 느꼈던 좌절을 얘기했습니다. 회사 창립 때부터 그는 질서를 뒤엎는 전복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컴퓨터 업계를 거대 관료적 기업들이 장악하던 시절이었죠. 아이팟과 아이폰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상품이었습니다. 영국 버진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도 비슷합니다. 그는 난독증 때문에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16살에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브랜슨은 버진 레코드를 설립해 다른 음반사들이 꺼리던 파우스트, 컬처클럽 같은 실험적 밴드들과 계약을 체결했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말리는 우주 관광 사업 같은 것에 뛰어들었죠. 지금 그는 영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입니다. 최근 대다수 경영 전문가가 실리콘밸리의 혁신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만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리콘밸리는 사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실리콘밸리를 생각하면 명문 대학을 중퇴한
백인 남자가 떠오릅니다. 굉장히 비슷한 커리어를 지닌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들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다양한 의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 밖에서 IT 기업을 만들어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앞에서 말했던 드웨인 잭슨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실리콘밸리에만 집중하면 드웨인 잭슨 같은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주요 대기업 도산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0년간 미국 주요 기업의 생존 연한은 50년 이상 짧아졌다. 1920년에 67년이던 것이 2012년에는 15년으로 줄었다. 필립스는 금융 시스템은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고 주택 시장은 혼란스럽고 각 지역 사회는 실업이나 물 부족, 행복도 저하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낸 비주류 경제권의 스타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질문: 이들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혁신을 이뤄내나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앞에서 얘기한 허슬입니다. 핑계를 찾는 대신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영국 의사인 헬레나 라이트는 1917년 정자 기부를 최초로 시도한 인물입니다. 오늘날 정자은행과 불임치료센터는 2조 원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죠. 라이트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많은 남성이 부상 또는 정신적 충격으로 성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가정의 여성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불법적이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방법을 강구합니다. 여성 환자 한 사람당 현재 화폐 가치로 약 60만 원을 받고 젊고 잘생긴 남자를 보내 여성들의 임신을 도운 것입니다. 나중에는 입양 알선, 피임 확산, 낙태 시술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심각한 사회적 논쟁이 되던 시절이었죠. 헬레나 라이트가 했던 말 그대로 오늘의 별종이 내일의 선지자가 된 셈입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목적의식이 그로 하여금 이전엔 상상도 못하던 방법을 생각해내게 만들었죠. 이것이 허슬입니다. 질문: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해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해킹이란 기존의 것에 덤벼들어 더 좋게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시스템을 속속들이 파악해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것이 해킹이죠. 이 과정에서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18세기 해적의 예가 있습니다. 당시 상선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선장은 선원들을 폭력으로 다스렸죠. 해적들은 기존의 상선 시스템을 해킹합니다. 시스템을 해체한 후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상선에 존재했던 계급 체계의 재편, 즉 해킹을 통해 각 선원은 해적선 위에서 진정한 권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해적 모델은 성공적인 경제 모델이었습니다. 1715년부터 28년까지 영국의 해운 산업은 성장률이 제로였습니다. 악명 높은 해적들이 맹위를 떨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해킹 문화는 새로운 직장 문화 형성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직장 문화와 독특한 경영 방식을 해커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해킹은 뭔가를 새롭게 만들고 가능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며 자신들은 언제나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완결된 것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페이스북은 테스트 플랫폼을 만들어 직원들이 아무 때나 새로운 웹사이트를 시험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회사 벽에 완성된 것이 완벽한 것보다 낫다라고 써놓았습니다.
끊임없이 다듬어야 한다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죠. 이것이 바로 해킹입니다. 질문. 책에서 복제도 혁신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혁신을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혁신은 결합하고 통합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국 창업자들은 전역에서 산자이라는 과정을 통해 부자들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산자이라는 용어는 브랜드나 상품을 도용하거나 복제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자이에는 단순한 짝퉁이 아니라 소비자의 구미에 맞춰 상품을 개량한다는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자이가 명백한 범죄이자 절도라는 비판도 있지만 기존 제품을 단순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수시장과 저소득 소비자를 겨냥해 기술을 응용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을 높이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산자이 창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제품의 5분의 1 가격에 휴대폰을 만들어 팝니다. 기존 제도권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튠즈나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명한 회사일까요? 스트리밍이란 개념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였던 넵스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남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혁신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질문. 하지만 모든 것이 해킹이나 복제에서 출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도발이죠. 도발은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무언가를 상상하도록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답을 알고 있지 않아도 심지어 답을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불만을 조장하고 대안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무 결과를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과 관계가 명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상상하고 그것에 관해 격이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방향 전환입니다. 주변인들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죠. 엑센추어에서 컨설턴트로 일했던 기 블럭이란 사람은 자원봉사에 매료되어 회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중소기업을 돕는 기업 지원센터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영 컨설팅은 이런 곳에서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엑센추어로 돌아가 회사 수뇌부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아주 유용한 조언을 해줬습니다. 예산을 틀어준 사람과 친해지라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이 안 되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비주류로 성공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내 정치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엉뚱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 이후엔 엄호 세력을 찾아야죠. 동종 업계의 지지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대 관료 조직에서 혁신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득해야 할 사람도 많고 기존의 규칙을 바꿔야 하니까요. 순서를 따져보자면 도발이 처음이고 그 다음은 허슬입니다. 생각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든 저질러야 합니다. 저지르는 과정에서 해킹도 하고 복제도 하면서 아이디어를 다듬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면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전환이죠. 다른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소개해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이런 기질을 가진 인재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테스트를 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기존 체제에 들어와서 잘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조직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나 리처드 브랜슨을 보십시오. 이 산업에서 저 산업으로 마구 옮겨 다닙니다. 정말 유연한 사람들이죠. 게다가 남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직의 기존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의 강점이 무엇인지 살피세요. 질문. 이런 사람들은 그럼 조직에 데려와도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자율성입니다. 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결정이 전체적으로는 비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이들을 부추기는 건 이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창조나 혁신에 장애가 됩니다. 이들은 상황에 상관없이 주위의 세계를 둘러보며 진단하고 문제점을 찾아 잠재적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문. 왜 이들을 주목해야 하는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사람들. 낙타유 판매는 불법. 어떻게 팔지? 내가 말이 너무 많죠? 샘 호스테틀러가 벌써 3번째 물었다. 그는 모든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고 18세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아미시파 신자다. 특이한 동물을 키우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샘은 미국 중부 미주리주의 소도시 밀러에 살고 있다. 태어난 곳은 북쪽으로 800km 떨어진 일리노이주에 있는 템피코라는 도시다. 템피코? 템피코는 영화배우 출신으로 미국 제40대 대통령에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님이자 교회의 교구장이었다. 샘과 그의 형제들에게 양심을 따르고 법을 지키며 교회에 순종하며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21살에 아내 콜린과 결혼했다. 샘은 어렸을 때부터 특이한 걸 좋아해서 잔소리를 많이 들었다. 왜 낯선 것들에 끌렸는지 물었다. 모르겠어요. 아마 새로운 도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이한 동물을 좋아하게 된 건 9살 무렵 묘하게 생긴 닭에 빠지면서부터다. 그 닭은 공작새처럼 꼬리가 매우 길어서 전혀 닭처럼 생기지 않았다. 부모님은 꼬리 긴 닭 25마리를 사서 샘에게 주었다. 샘은 그때부터 이색 동물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한다. 어른이 된 샘은 타조 농장 사업을 했다. 한동안 타조를 키워서 팔았다. 타조가 익숙해지자 더 특이한 동물을 찾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하마와 코뿔소를 들여와 키웠다. 그는 자신을 대한가축농장 주인장이라고 소개한다. 웬만한 농장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색 동물을 30년 가까이 키워서 팔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미주리주에 사는 어떤 의사가 전화를 걸어와 이상한 질문을 했다. 혹시 낙타젖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샘도 낙타유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한다. 그 의사는 환자에게 낙타유를 주려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나 샘에게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어차피 평생 특이한 짓만 하고 살았는데 낙타도 한번 길러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그가 알기로는 낙타유 사업은 미국에는 없던 것이었다. 곧 낙타유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특이한 사업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낙타 2마리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30마리가 되었다.
샘은 특이한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흔하지 않은 동물의 친밀함을 느낀다. 그냥 낙타가 좋아요. 생긴 게 예쁘진 않아요. 솔직히 못생겼죠. 그래도 좋아요. 낙타유는 사막의 화이트 골드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신비의 영약 대접을 받는다. 최근에는 크론병, 자폐증, 당뇨, 알츠하이머, C형 간염에 좋다는 주장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낙타유 덕분에 에이즈 증세가 완화됐다는 증언도 있다. 특히 멸균 처리를 하지 않은 생유 상태일 때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낙타유는 역사가 무척 오래된 음료이고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언자 무하마드는 병에 걸린 추종자들에게 낙타유를 마시게 했다. 유목민과 베두인들은 중동의 건조하고 혹독한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낙타유를 마셨다. 낙타유를 마시고 영적인 경험을 했다는 사람도 많다. 낙타유에 의학적인 효능이 있다는 믿음은 널리 퍼져 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거의 없다. 마시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 관련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장애와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이유는 오로지 입소문 덕분이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다. 낙타유의 지방 함유량은 우유의 절반이다. 250ml 컵을 기준으로 한 컵당 40kcal 낮다. 비타민 C는 우유보다 3배나 많다. 또 낙타유는 다른 어떤 유제품보다 칼슘이 풍부하다. 칼슘은 체내 흡수율이 30%로 흡수가 잘 안 되는 영양소이지만 낙타유 칼슘은 흡수율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고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으며 덜 자극적이다. 자폐아를 둔 부모들은 낙타유 덕분에 아이의 운동 기능과 소화 기능이 향상됐다고도 한다. 낙타유의 효능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상식이지만 미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2010년 무렵부터 변화가 시작됐다. 새로운 시장이 태동되면서 샘 호스테틀러 같은 희한한 인물들이 한데 엮이게 되었다. 낙타유 수요 덕분에 샘 같은 농부들은 안정적인 소득원이 생겼다. 그러자 다른 아미시파, 메노파 농부들도 호주에서 낙타를 수입해 사육하기 시작했다. 말린 트로여는 이 시장에 초창기부터 뛰어든 농부 중 한 사람이다. 미시간주 브랜치에 사는 메노파 교도인 그의 농장은 낙타 사육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4만 제곱미터에서 32만 제곱미터로 8배나 커졌다. 축구장 50개를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 낙타유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 낙타유는 특이한 방식으로 판매한다. 샘은 낙타유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자 험프백 데어리스라는 회원 조직을 만들어 회원들에게만 낙타유를 팔았다. 험프백 데어리스는 일종의 협동조합으로 회원들은 투자자 형태로 참여한다. 투자금에 따라 농장 지분을 소유하고 투자 수익은 돈 대신 낙타유로 받는다. 낙타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왜 이렇게 번거로운 방식으로만 팔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낙타유를 사는 사람들은 주로 자폐아의 부모나 크론병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낙타유를 일종의 의약품으로 생각한다. 낙타유 효능은 멸균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더 좋다. 문제는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멸균 처리를 하지 않은 유제품을 유통하는 게 불법이라는 점이다. 낙타유뿐만 아니라 우유도 멸균 처리를 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 또 주 경계선을 넘어 생유를 유통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런데 자신이 소유한 가축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멸균을 하든 안 하든 합법이다. 낙타유를 합법적으로 마시려면 낙타를 소유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농장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합을 만든 것이다. 샘은 농장 옆 길가에 세운 입간판과 낙타유 효능에 대한 입소문, 회원들의 추천 등으로 조금씩 고객을 늘려나갔다. 그러던 중 낙타유 사업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남가주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23살 젊은이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인류 MBA 졸업생, 낙타유 사업의 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난 왈리드 압둘 와하브는 2009년 미국으로 건너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남가주대 마셜 비즈니스 스쿨에 입학했다. 마셜 비즈니스 스쿨은 미국 경영대학원 가운데 10위 안에 드는 명문대 중 하나다. 그는 2013년 졸업과 동시에 미국 최초의 낙타유 전문 판매회사 데저트 팜을 세웠다. 이 사업이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였다. 멸균하지 않은 낙타유를 유통하거나 생유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 미국의 낙타 수가 매우 적다는 점, 낙타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점 등 부정적인 요인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와하브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 모든 일이 순조롭진 않았지만 그는 결국 낙타유를 사업으로 만드는 목표를 이뤄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와하브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대학원 2학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겪은 일 때문이었다. 그때는 마침 이슬람인들이 율법에 따라 금욕과 기도로 엄숙하게 생활해야 하는 라마단 기간이었다. 라마단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가 알라에게서 이슬람 경전 쿠란의 계시를 받은 것을 기리는 기간으로 한 달 동안 이어진다. 이 기간에는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어선 안 된다. 음식은 물론 물도 마실 수 없고 심지어 침도 삼켜서는 안 된다. 종교적인 행위 이외에 흡연이나 음주, 이성과의 접촉, 도박, 맹세, 화내는 것 등 어떤 행위도 금지된다. 전 세계 모든 이슬람인의 의무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특히 엄격하다.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외국인들도 이슬람 율법을 따라야 한다. 당시 와하브도 당연히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하루는 해가 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자 친구가 희멀건 액체가 들어있는 지푸락을 꺼냈다. 35km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베두인족 마을에서 사온 낙타유라고 했다. 지푸락 곳곳에 액체가 튄 자국이 지저분하게 묻어 있었다. 배가 고파도 별로 먹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다. 첫인상은 정말 별로였어요. 그런데 낙타유를 마시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느껴졌다. 와하브는 이 신비한 음료에 푹 빠졌고 며칠 후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건강에 관심 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낙타유를 팔자. 마침 와하브는 당시 창업 실습이라는 과목을 듣고 있었다. 창업 아이템을 정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종 과제였다. 그는 아이템을 낙타유로 잡고 미국의 낙타유 시장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낙타유 시장이 존재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했다.